지금 청와대 NSC 국가안보회의가 있고 관련된 장관들이 다 참여해서 중요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게 과연 외교, 안보, 통일, 또 정보는 물론이고 그 관련해서 정보 이렇게 얼마나 잘 조율된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함께 가야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이제까지 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볼 때 뭐가 크게 분야로 볼 때 뭐가 문제인가 그걸 한 서너 개를 뽑아보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그런 정책 이슈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정책의 구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부나 정책 기반자들이 참고했으면 좋을 추가적인 제안을 한 두세 가지 붙이는 되게 그런 구도로 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어제까지 문제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문제는 외교, 안보, 통일 할 거 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근데 북한의 핵 문제를 볼 때 저희들이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20여 년 동안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위협을 느꼈던 느끼지 않던 또 상시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무뎌진 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993년에 북한이 핵 비확산전의 핵비질 탈퇴를 선언한 이후부터 소위 북한의 핵 위기라고 하는 그 시제부터 저희들은 계속 이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제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발표하듯이 북한이 60개다 내지는 더 80개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북한이 그거를 실질적인 우리를 위협을 하든 아니면 협상의 수단으로 쓰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들이 치러야 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선에서의 코스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을 핵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핵을 가진 북한과 살고 있다. 그거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보면은 비대칭구죠. 아무리 저희들이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명확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만 배제하고 이 전략을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5년 또 지금 현 정부에서 4년여를 보면서 추진하는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정부에서 쓰지 않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가급적이면 조속한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해놓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북한의 조속한 붕괴, 소위 서든 컬랩스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그거는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충 그러한 느낌을 주는, 적어도 상대방이나 국제사회 그런 느낌을 정책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가 대외 외교 정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탄탄하게 해왔느냐? 한미동맹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60년 넘게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그나마 가장 믿을만한 안보의 보장책은 틀림이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라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매일매일
화제를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입니다만은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60년 넘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저희들의 영향력이 과연 있는가. 또 그러한 네트워크나 인맥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가. 그 역시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이 순간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같은 지금 아마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가고 있든지 아마 대충 이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는 아베의 방미, 트럼프와의 정상의 만남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언론으로 돌아와서 많은 언론들을 매일 아침에 훑어보는다만 한마디로 좀 빈정거리는 그런 톤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오피니언도 그렇고 이 교공 외교라고 우리 언론에 썼습니다. 일본 애들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만은 일본이 말하자면 이제 미국 트럼프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막아볼까 상쇄해볼까 해가지고 가서 머리 굽히고 들어가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왜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일본은 나름대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한국을 향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압력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게 우리한테 닥쳤을 때 우리는 머리 빳빳이 세우고 목 세우고 과연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해서 상대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대적인 카드, 외교적인 카드가 뭐 있는가. 그걸 사실 따져봐야 될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보는 눈, 미국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중국 보는 눈.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큰 부담입니다. 물론 사드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만은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보는 한국과 달리 우리가 보는 중국이 너무 격차가 있고 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저는 사드라는 문제가 터졌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걸 보면서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기회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 한번 잘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핸들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통일정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보 정권 10년, 그 다음에 보수 정권 이제 10년. 그래서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험,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할 건 이제 다 했습니다. 포용정책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정책, 또 북한을 압박하는 고립국에 가까운 정책을 우리 10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정신 차리고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임해야 된다. 그런 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북한을 있는 그 실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정확한 정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우리의 자의적인, 우리의 기대감에 찬 눈으로 북한을 보는, 북한의 미래를 보는, 또 현실을 분석하는, 이거는 곤란하다. 이제는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게다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아마 지금 어떤 서베이를 하면서 통일 대박이기도 한데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이 2, 3년 안에 붕괴되는 수만이 있다면 그게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응이 다릅니다만 통일에 관계되는 우리의 주요 언론이나 연구원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문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이 되는 한반도를 보고 싶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원해요. 그거 당연히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게 10년에서 15년 사이가 가장 한 60% 이상이 10년에서 15년. 그 얘기는 일본에 대한 답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년에서 15년이라는 게 보통 완 제너레이션.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을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이